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 여성에게 결혼이란 자신의 모든 믿음과 청춘을 바쳐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 그 모든 것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한 어머니의 가장 성스러운 밤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편이 아내가 출산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동안 내연녀와 여행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년 후 그는 다시 돌아와 아이를 되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내민 출생증명서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적혀 있었고 그 순간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허리를 꿰뚫고 아랫배로 퍼져나가는 듯한 고통에 저는 차가운 것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 하늘은 양동이로 물을 붓는 듯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요란한 천둥 소리는 텅 빈 집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밖에서는 칼바람이 불어오는데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남편, 준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의 긴 신호음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무미건조한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제 안의 희망은 질식할 듯한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수화기 저편에서 누군가 전화를 받았지만 제 귀에 들려온 것은 곧 아버지가 될 남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끄러운 클럽 음악과 한 여자의 까르르 웃는 소리였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왜 전화야? 중요한 파트너랑 제주도에 출장 왔다고 했잖아. 제발 좀 비이성적으로 감시 좀 하지 마.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몸을 찢을 듯한 또 한 번의 진통이 밀려왔지만 신음소리를 필사적으로 참아냈습니다. 준혁 씨, 우리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발 돌아와줘요. 나 지금 혼자란 말이에요.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으로 창백해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애처로운 간청에 돌아온 것은 수화기 너머의 차가운 비웃음이었습니다. 또 그 소리야? 의사 선생님이 아직 2주나 남았다고 했잖아. 내 출장 망치려고 연기하는 거 아니야? 유라 씨 말이 맞았네. 넌 항상 아이를 핑계로 날 올가매려고만 해. 나 바쁘니까 끊어. 뚜뚜뚜. 건조하고 무정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유라. 그 이름은 녹슨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고 무자비하게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유라는 그의 새로운 비서였습니다. 젊고 세련되고 그리고 항상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프거나 힘든 척을 해서 제 남편이 만삭의 아내를 집에 내버려 두고 달려가게 만드는 여자였죠.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위선적인 행복으로 가득 찬 우리의 웨딩 사진이 여전히 배경 화면으로 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쟤처럼 차갑게 식어텅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안간힘을 써서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벽을 짚으며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을 듯이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택시 한 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뻘 되어 보이는 기사님은 창백한 얼굴로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는 제 모습을 보더니 놀라서 산부인과 병원까지 총알처럼 차를 몰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차가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온몸의 뼈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우리 아기를 위해서 뱃속에서 엄마와 함께 싸우고 있는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 힘을 내야 해. 병원에 도착하니 대기실은 썰렁하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흠뻑 젖은 인부복 차림에 넋이 나간 제 모습을 보더니 황급히 휠체어를 밀고 나왔습니다.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가족분은요? 어떻게 산모를 혼자 오시게 해요?
그 질문은 수천 개의 바셔널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요? 그는 지금 내연녀와 여행을 즐기느라 바쁘답니다. 그녀에게 못해준 것들을 보상해주느라 정신이 없겠죠. 이번 수속을 밟는 동안 간호사는 예치금을 결제하고 의료보험증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지갑을 열어 우리가 몇 년 동안 출산 비용으로 모아온 통장의 체크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피땀 어린 돈과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손주를 위해 평생 아껴 모아주신 돈을 합쳐 3천만 원 가까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납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카드를 돌려주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산모님, 이 계좌에는 현재 잔액이 5만 원밖에 남지 않아서 입원 및 비상수술 예치금 결제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제 오후에 확인할 때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스마트폰의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거래 내역 알림은 제 마지막 남은 믿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준혁에게 전화하기 불과 10분 전 통장에 있던 3천만 원 전액이 박유라라는 이름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체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에게 주는 보상 선물. 그는 제가 출산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자의 목숨과도 같은 돈을 전부 빼돌려 내 연녀에게 상납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와의 호화로운 여행을 위해서 말이죠. 육체적인 고통은 이제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증오와 혐오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뒤틀린 고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배신은 제가 봤던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잔혹했습니다. 그는 제 사랑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자까지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극한의 고통이 덮쳐왔습니다. 저는 의사의 다급한 외침 속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산모, 임신 중독증 증상, 혈압 급상승, 태아 심박동 저하, 보호자 불러서 수술 동의서 빨리 받아, 서둘러요. 의식이 흐릿해지는 중에도 다급한 발소리와 기계음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차갑고 어두운 심연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손길도 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 만약 오늘 밤 우리 모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 세상에 가서라도. 제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려던 바로 그 순간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나 여기 있어.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너랑 아기 둘 다 구할게. 그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떠 그가 누구인지 확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슬리퍼를 뚫고 올라오는 냉기보다 가슴속에서 얼어붙은 한기가 더 저를 떨게 했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하얀 응급실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 너머에는 제 아들 다람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선을 넘나드는 출산을 겪은 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좌에 남은 5만 원. 그것이 그 배신자가 우리 모자에게 남긴 전부였습니다. 그 돈은 하룻밤 입원비도 되지 않았는데 의사가 방금 통보한 다람이의 복잡한 심장 수술 비용은 어찌 감당해야 할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상태가 매우 위독하여 가능한 한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비는 최소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나이든 의사의 말이 칼날처럼 차갑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천만 원. 지금의 저에게 그것은 하늘의 별처럼 아득하고 비현실적인 숫자였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넘어 어머니는 흐느끼셨습니다. 최근에 겪은 홍수로 농사를 망쳐 당장 먹고 살 돈도 하루하루 걱정하는 처지에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냐며
어머니는 무력한 자신을 탓하며 우시기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서둘러 안심시키고는 더 걱정하시게 할 수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댁은 어땠을까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차갑게 한마디 쏘아붙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희 부부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제가 시집 온 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가 집안 수준에 맞지 않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이제 그녀의 아들이 더 좋은 여자를 찾았으니 우리 모자를 내칠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셈입니다. 저는 그곳에 홀로 무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방은 온통 하얀 벽분, 기댈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거친 폭풍우 속 작은 조각배처럼 언제라도 집어삼켜질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고 그 잔인한 이체 내역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아기에게 주는 보상 선물, 한 글자 한 글자가 피 흘리는 상처를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남편과 그의 어리고 예쁜 내연녀는 제주도의 어느 고급 리조트에서 와인을 마시고 해산물을 먹으며 우리 모자의 고통을 비웃고 있겠죠. 그는 자신의 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눈에 우리 모자는 이미 버려야 할 짐, 덩어리가 된 걸까요? 그때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를 들어 올리자 그곳에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정신을 잃기 전 저를 안심시켜 주었던 바로 그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그는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온화한 얼굴과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과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소아과에서 일하는 그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방금 당직 간호사한테 얘기 들었어. 혼자 온 거야? 그의 목소리는 준혁의 날카롭고 차가운 말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안부 한마디였지만 제가 억지로 쌓아 올린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눌렸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물 한 병과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는 제가 마음껏 울도록 가슴에 쌓인 고통을 모두 쏟아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 돈이 없어, 민준아. 우리 다람이 수술해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흐느끼며 말하는 제 목소리에는 굴욕감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저와 준혁이 결혼한 것을 알고 있었고 결혼식에도 와주었습니다. 그는 왜 준혁이 이곳에 없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건드려서는 안 될 상처가 있다는 것을 섬세하게 알아차린 것이겠죠. 걱정하지 마. 돈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다람이를 살리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병원비를 나중에 낼 수 있는지 알아볼게. 다 잘 될 거야. 그의 말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던져진 구명조끼와 같았습니다. 오늘 밤 처음으로 저는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고 병원에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졌더라도 저를 완전히 돕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잔혹한 현실이 닥쳐와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까 그 간호사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서연 씨, 아이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심한 호흡 곤란이 와서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해요.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들어오셔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해요. 서명 없이는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수술 동의서. 그 말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지만 규정상 고위험 수술에는 부모 양쪽 또는 직계 가족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준혁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먼 시골에 계십니다. 지금 당장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저는 거의 미칠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의 팔을 붙잡고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서명할게요. 제 아들이잖아요. 저한테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님. 이건 규정이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마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제 아들은 저 안에서 목숨이 분초를 다투고 있는데 저는 이 무정한 종이 한 장에 얽매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정말로 무력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어? 당신은 그냥 바람 피운 남편이 아니야. 당신은 잔인한 아버지고 살인자야. 만약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시간은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1초가 흐를 때마다 칼날이 심장을 베는 듯 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기계음이 다급하게 울리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의 생명이 신락같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에 머리를 묻고 걷잡을 수 없이 몸을 떨었습니다. 왜 하늘은 우리 모자에게 이토록 잔인한 걸까요? 아직 세상의 빛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아이가, 엄마의 따뜻한 품을 느껴보지도 못한 아이가 왜 이런 가혹한 운명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서연아, 일어나.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하고 힘있게 들렸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 안에는 이상하리만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 내 말 잘 들어. 그는 저에게 종이 한 장과 펜을 건넸습니다. 이게 수술 동의서야. 어머니 칸에 서명해.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서명은 그건 내가 할게. 민준이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안 돼. 넌 다람이 아빠가 아니잖아. 이건 불법이야. 너한테까지 피해가 갈 거야. 저는 민준이 저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았지만 우리 모자 때문에 그를 곤경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불법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야.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야. 민준은 제 어깨를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 법무팀이랑 원장님께 다 말씀드렸어. 이건 아주 특수한 긴급 상황이야. 아버지가 고의로 연락 두절 상태이고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병원에서는 충분한 법적 행위 능력이 있는 가까운 관계인이 임시 보호자 자격으로 서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나중에 출생신고나 다른 절차를 밟을 때 바로 잡으면 돼. 이게 지금으로선 유일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야. 날 믿어? 그 순간 민준의 눈빛에는 거대한 힘, 절대적인 신뢰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자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민주는 펜을 받아들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호자 아버지 대리 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의 필체는 힘있고 선명했습니다. 김민준. 그 이름? 그리고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동의서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수술실 문이 닫히자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떠나지 않고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아무 말 없이도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준혁에 대해 묻지 않았고 제 상처를 들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함께 있어주며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과 두려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문득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과대표였고 착하고 공부 잘하며 항상 조용히 다른 사람들을 돕는 친구였습니다. 그가 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화려하고 말 잘하는 농구부 스타 준혁에게 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거절했고 졸업 후에는 거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순간에 나타나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제가 한때 상처를 주었던 그였다니. 인생은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 선택한 남자는 우리 모자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제가 거절했던 남자는 자신의 경력과 명예를 걸고 우리를 구해주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니면 3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두 손이 저리도록 기도만 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작은 소리라도 들려오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가끔 제게 따뜻한 물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좀 마셔. 기운 차려야지. 방금 출산했잖아. 쓰러지면 안 돼. 그에게 무척 감사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심한 붉은 등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여운 아들, 다람이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자의 암담한 미래를 생각했고, 그리고 준혁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단 1초라도 우리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연녀를 품에 안고 웃고 떠들며 자신이 방금 살인자가 될 뻔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까요? 제 아내 증오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만약 우리 모자가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긴다면 반드시 준혁과 그 여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철컥. 수술실 문이 열리고 과장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다소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고 저와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아기는 추가 관찰을 위해 신생아 집중 치료실로 옮겨질 겁니다. 축하합니다. 가족분들. 성공이라고요? 우리 아들이 살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이 모두 빠져나가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비틀거리다 민준의 품에 쓰러지면서 저는 의식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겨우 두 마디를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고마워요.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당신은 제 아들뿐만 아니라 죽어가던 제 영혼까지 구해준 거예요. 하얀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먼저 저를 맞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따뜻했지만 눈이 부셨습니다. 어젯밤에 끔찍했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출산의 고통, 준혁의 배신, 다람이의 사투. 모든 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다람이, 우리 아들은 어디 있죠?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저를 부드럽게 눕혔습니다. 진정하세요, 산모님. 아드님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고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산모님은 방금 출산하셔서 몸이 아주 약하니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아들이 안전하다는 말에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몸에 힘을 풀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깼구나. 기운 차리게 뭐 좀 먹어. 닭고기, 연자죽이야. 주방 이모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끓였어. 그는 다정하게 죽을 그릇에 덜어 입으로 불어가며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세심한 보살핌에 저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이 은혜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거야. 민주는 그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친구 사이에 은혜 갚는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얼른 먹고 힘내. 다람이 돌보려면 체력이 있어야지. 저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죽 그릇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텅 빈 위장뿐만 아니라 차갑게 식었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몸에 조금 기운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다람이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며칠 더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하지만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병원비도 모두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빌려주는 걸로 생각해. 나중에 안정되면 그때 갚아도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그가 저를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큰 돈을 제가 어떻게 단기간에 갚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절하는 것은 그의 진심을 외면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 빚을, 돈의 빚과 마음의 빚 모두를 가슴 깊이 새길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걸을 수 있게 되어 아들을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작은 생명체, 분홍빛 피부에 고른 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고 제 사랑의 결실인데 태어나자마자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인큐베이터 유리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다람아, 엄마야, 씩씩해야 해.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서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단다. 제가 입원해 있는 일주일 동안 민주는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서류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가 가장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인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준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는 제 침묵을 존중해 주었고 저는 그 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와 다람이가 퇴원하는 날 민준이 직접 차를 몰아 우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통스러운 기억만 가득한 옛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인터넷으로 미리 구해둔 작은 원룸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준혁이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자를 위해 기저귀와 분유부터 각종 생필품까지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사다 주었습니다. 땀으로 셔츠가 흠뻑 젖도록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아, 이제 그만하고 가서 쉬어.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했잖아. 괜찮아. 다람이 아기 침대만 마저 조립하고 갈게. 그는 여전히 능숙한 손놀림으로 부품을 조립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람이의 아빠가 준혁이 아니라 이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밤 민준이 돌아간 후 저는 낯선 방에 홀로 앉아 잠든 다람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앞날이 험난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들만 곁에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용기가 생겼습니다. 무심코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준혁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번호는 차단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읽지 않고 모두 삭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페이스북 알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의 내연녀 유라가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제주, 우리 둘만의 사랑의 천국이라는 제목의 앨범에 준혁을 태그했습니다. 호기심, 아니 증오심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앨범을 클릭했습니다. 수많은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은 제 심장을 다시 한번 난도질하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준혁과 유라, 그들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장소와 비싼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커플룩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유라의 허리를 감쌌고 눈빛은 애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라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승리감에 찬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사진들이 올라온 날짜였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제가 분만실에서 사투를 벌이던 그날 밤, 제 아들이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넘나들던 바로 그 밤에 게시되었습니다. 우리 모자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제 남편, 제 아들의 아버지는 내연녀와 함께
사랑의 천국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런 느끼한 글까지 남겼습니다. 지친 나날에 내 곁으로 와준 너에게 감사해. 지쳤다고? 그가 무엇 때문에 지쳤다는 말인가? 곧 태어날 아기와 아내가 있어서? 그의 잔인함과 파렴치함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제 안의 모든 감정을 불태웠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멸과 극심한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모든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배신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짓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와 제 가여운 아들을 위해 반드시 정의를 되찾을 것입니다. 이준혁, 오늘 밤에 이 원한 내 뼈에 새겨 절대 잊지 않겠어. 5년. 아주 길지는 않지만 순진하고 연약했던 한 여자를 강인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준혁도 그의 거짓된 약속도 없는 오직 저와 다람이만 있는 삶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갓난아기를 돌보면서 배신감과 재정적인 압박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민준이 빌려준 얼마 안 되는 돈은 금방 바닥났습니다. 어떤 날은 주머니에 아들 분유 한 통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부업으로 옷에 단추를 달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깨끗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잠이 부족해 눈 밑은 퀭했고 몸은 바싹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다람이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계속 싸워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옛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고 SNS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저를 찾아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가 또다시 우리 모자의 삶을 망가뜨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저는 마치 달팽이처럼 스스로 만든 껍질 속에 숨어 조용히 아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민주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괜한 소문이 날까봐 너무 자주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자가 가장 힘들 때마다 그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다람이가 아플 때면 밤새 저와 함께 병원을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돈이 떨어지면 그는 조용히 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며 조카 용돈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는 다람이의 명목상 아빠가 되어주었습니다. 아들의 출생신고를 할 때 저는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제 아들이 서류상에 아버지 이름도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생신고서에 란에 민준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서류상으로나마 기댈 언덕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커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놀림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민준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는 처음에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제 미래와 그의 미래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한 가지 조건을 걸고 동의했습니다. 이건 너랑 나 둘만 아는 비밀이야. 네가 새로운 행복을 찾거나 준혁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 반드시 다람이 서류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해. 내가 네 앞길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는 않아.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람이는 민준 아저씨를 멀리 출장을 가서 가끔 집에 오는 아빠라고 믿고 자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성실함과 약간의 운 덕분에 저는 아동복 분야에서 작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디자인하고 원단을 구하고 마케팅까지 했습니다. 우리 모자의 삶은 더 이상 예전처럼 팍팍하지 않았습니다. 더 깨끗한 작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고 다람이를 좋은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5년 전 병원에서 넋을 잃고 울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웠고 저와 제 아들을 위한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끔 준혁과 유라의 SNS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고 좋은 차와 멋진 집을 자랑했습니다. 준혁은 승진했고 유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여왕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아도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의 증오는 희미해지고 차가운 무관심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인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저만의 세상, 다람이의 사랑과 민준의 관심으로 가득 찬 작지만 소중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다람이는 클수록 똑똑하고 활발해졌습니다. 아이는 눈, 코,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준혁을 쏙 빼닮았습니다. 가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온전한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에 후회는 없습니다. 나쁜 아빠는 아빠가 없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엄마이자 아빠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로봇을 조립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그 배신자 아버지와는 다른 강하고 친절한 남자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5년이 흘렀고 저는 준혁의 존재를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다시 만나지 않을 평행선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민준과 함께 그는 저를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대답을 그가 우리 모자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에 대한 보답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침내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과거의 악령이 예고 없이 돌아와 제가 힘겹게 쌓아 올린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다람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자랑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아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길 건너편 유치원 문 앞에 세워진 검은색 고급 세단에 기대어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이었지만 그가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부유해 보였지만 저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하고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우리 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악몽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네 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제 주위의 모든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시끄러운 경적소리, 모든 것이 배경으로 멀어지고 오직 준혁의 얼굴만이 무서울 정도로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변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 대신 세월의 흔적과 함께 비싼 정장과 손목에 번쩍이는 금시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한때는 저를 사랑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차갑고 잔인하게 외면했던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속을 알 수 없이 깊었고 지금 그 눈빛은 제 품에 안겨 어리둥절해하는 아들 다람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군데 자꾸 우리를 쳐다봐요? 다람이의 맑은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되돌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본능적으로 아들을 꽉 껴안고 준혁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 어서 집에 가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거의 뛰다시피 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감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지만 준혁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송곳처럼 제 등 뒤에와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년 전의 공포와 증오가 다시금 솟구쳐 올랐습니다. 왜 그가 여기에 나타난 걸까? 어떻게 우리를 찾아낸 걸까? 그가 원하는 건 대체 뭘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둘러 문을 잠그고 모든 커튼을 쳤습니다. 다람이를 품에 안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그저 동그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까 그 아저씨가 무서웠어요? 저는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살짜리 아이에게 저 사람이 바로 우리를 가장 비참한 순간에 버리고 떠난 네 친아빠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아이의 체온에서 작은 평온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며 가끔 커튼을 젖히고 준혁이 집 아래에 나타나지 않을까 초조하게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왜 5년 만에 그가 다시 돌아온 걸까? 우리 모자의 삶은 이제 막 안정을 찾았는데 다음 날 저는 차마 혼자서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 전화해서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준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오겠다고만 했습니다. 민준이 다람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며 두 부자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진짜 아빠는 저 밖에서 사냥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명목상의 아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3번으로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원하는 게 뭐죠? 답장은 거의 즉시 도착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해. 오늘 오후 2시 X카페에서. 네가 안 나오면 네 회사로 직접 찾아가지. 간결하지만 위협적인 말투였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정확히 2시 저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구석진 자리에 이미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떤 여자든 반하게 할 만한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모습은 이제 혐오감만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앉아. 그가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할 말만 해요. 나를 왜 찾았죠? 당신은 당신의 삶이 있고 나도 내 삶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눈은 후회와 탐색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잘 지냈어? 아주 잘 지냈어요. 당신과 함께일 때보다 훨씬 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날 미워하나? 그는 어이없을 정도로 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미워하냐고요? 당신은 이제 제 마음을 쓸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제 인생을 스쳐 지나간 낯선 사람일 뿐이죠. 준혁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무덤덤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항상 제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아이, 내 아들 맞지? 마침내 그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맞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떤데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어릴 적 나랑 똑같이 생겼더군. 준혁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이를 만나고 싶어. 너희 모자에게 보상해주고 싶고. 보상?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니 어찌나 가식적이고 값싸게 들리는지. 보상이요?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돈으로? 아니면 그저 그런 공허한 사과로. 지난 5년간 우리 모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요? 당신 아들이 수술대 위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이 내연녀와 놀아나고 있었다는 건 알아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보상을 운운하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간 억눌러 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쓰레기였고 끔찍했어.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어. 서연아,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아빠로서 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이 연기는 어찌나 익숙한지. 후회하는 눈빛, 애처로운 말투. 하지만 저는 더 이상 5년 전에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기회? 당신은 5년 전, 그 비 오는 밤에 당신 손으로 그 기회를 내던졌어요. 이제 당신이 기회를 구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에요.
하지만 난 당신이 내 아들에게 다시 상처 줄 기회를 결코 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자에게서 멀리 떨어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저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다급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가지마. 진심이야. 나 돌아가고 싶어. 유라랑은 헤어졌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헤어졌다고? 당신 인생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너라는 걸 깨달았어. 유라는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난 이미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제발, 제발 돌아와줘.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비웃음만 나왔습니다. 한순간의 실수, 5년이나 지속된 실수, 우리 모자를 죽일 뻔한 실수 말인가요? 돌아가요, 준혁 씨. 모든 건 이미 끝났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혁처럼 이기적이고 교활한 사람은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준혁의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라랑은 헤어졌어. 왜 헤어졌을까? 그렇게 행복을 과시하고 모든 것을 무릅쓰고 함께했던 그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끝났을까? 한 여자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돌아온 것은 단순히 후회나 남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고. 더 깊은 이유. 그토록 오만하고 이기적인 남자가 버렸던 아내를 찾아와 고개를 숙이게 할 만큼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더 이상 수동적으로 두려워하며 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평생 해볼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 지난 5년간 준혁의 삶, 특히 그와 유라가 헤어진 진짜 이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몇 주 후, 탐정은 제게 두꺼운 서류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의 정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준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유라는 정말로 헤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의 1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라진 직후 바로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SNS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말로 호화로웠습니다. 준혁은 교활함과 약간의 운 덕분에 빠르게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국내외의 수많은 병원을 다녔지만 최종 결과는 준혁의 야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임이었습니다. 2차성 불임. 진단서에는 3년 전 오토바이 사고, 후유증이 원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꽤 심각해서 골반 부위에 중상을 입혔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겨 그의 생식 능력을 앗아갔던 것입니다. 불임. 대를 이을 아들을 그토록 갈망했던 남자, 자신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준혁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이유 없이 유라를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바람을 피운다고, 일부러 자신의 아이를 낳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잦은 다툼과 폭력으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결국 유라는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막대한 위자료를 받고 떠났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준혁이 저를 찾아온 것은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후회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람이 때문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람이는 그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그의 가문의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그는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했고 제 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진실은 5년 전의 배신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의 눈에 저와 제 아들은 그저 그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 예비 부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하고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소유물로 여겼을 뿐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극심한 혐오감이 솟구쳤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들을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아들이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버렸습니다. 5년 동안 안부 한번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제야 돌아와 아들을 되찾겠다고요? 이것은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병적인 이기심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내 더 큰 두려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준혁이 아들을 빼앗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인맥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작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에 비하면 여전히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황급히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공포로 떨려 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듣고 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 사람이 다람이를 네게서 빼앗아갈 수는 없어. 법이 널 보호해 줄 거야. 하지만 그는 다람이 친아빠잖아. DNA 검사를 하면 바로 증명될 텐데 법원도 그의 편을 들어줄 거야. 아니야.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아이를 버렸어.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지. 법적으로 그는 이미 많은 권리를 상실했어. 게다가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 무기? 무슨 무기? 저는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다람이 출생증명서 잊었어? 서류상으로는 내가 합법적인 아버지야. 맞다. 출생증명서. 어떻게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을까? 5년 전에는 임시방편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우리 모자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DNA 검사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게 내버려도. DNA 검사는 혈연 관계만 증명할 뿐이야. 그가 무책임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고 다람이가 나에게 느끼는 감정을 바꿀 수도 없어. 날 믿어. 우리 함께 이 문제에 맞서는 거야. 아무도 너희 모자를 해치지 못하게 할게. 민준의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가 있고 다람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준혁, 당신이 이 게임을 시작했으니 내가 끝을 맺어주겠어.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한번 해보자고. 준혁의 진짜 속셈을 알게 된 이상, 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도권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심리전, 긴장감, 넘치는 두뇌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준혁은 더 이상 후회하는 남편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말이 통하지 않자 그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데 익숙한 독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방면에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제 회사를 조사하고 거래처들을 방해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몇몇 계약이 막판에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공급업체들이 갑자기 가격을 올리거나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준혁의 비열한 수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경제적으로 고갈시켜 결국 무릎 꿇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잘못 봤습니다. 5년간 사업을 하며 겪은 고생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더 낮은 이윤을 감수하면서까지 회사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준혁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돈 없이도 저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경제적인 압박이 통하지 않자
준혁은 정신적인 테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협박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집 그만 부려. 서연아, 넌 날 이길 수 없어. 순순히 아들을 넘겨. 그럼 너희 모자에게 풍족한 삶을 보장해주지. 그러지 않으면 넌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는 심지어 유치원이나 공원에서 몰래 찍은 다람이 사진을 보내오기까지 했습니다. 제 아들이 항상 자신의 감시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잔인한 심리 공격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두려움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할지, 아들을 납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매일 다람이의 등하원을 부탁해야 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께는 어떤 낯선 사람도 아이와 접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제 집은 항상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요새가 되었습니다. 제 삶은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낮에는 회사를 운영하며 준혁의 방해 공작에 맞서야 했고, 밤에는 아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에 띄게 야위었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혁이 원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무너지고 약해져서 자신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강해져야 했고 더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협박 문자와 그가 우리 모자를 감시했다는 증거들을 저장했습니다. 이것들은 법정에서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민주는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람이를 데려다 줄 뿐만 아니라 제 심리 상담가이자 모든 걱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수록 그는 더 기세등등해질 거야. 침착하게 대응하고 법을 믿어. 그의 조언은 제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혁이 예고 없이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큰 장미꽃다발과 거대한 곰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직원들 앞에서 애정 넘치는 연극을 펼쳤습니다. 서연아, 당신이랑 아들 데리러 왔어. 저녁 먹으러 가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예약해놨어. 저는 경멸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값싼 물질적인 것들로 저를 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고맙지만 선약이 있어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포기하지 않고 제 손을 잡으려 다가왔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긴 제 회사예요. 소란 피우지 마세요. 소란? 내가 내 아내랑 아들을 찾아온 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망신주고 고집 센 아내, 이기적인 엄마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원하는 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째, 저는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둘째, 당신은 제 아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계속해서 저를 괴롭힌다면 경비원을 부르겠어요. 저의 단호한 태도에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맞설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계속 버텨봐, 서연아. 법정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보자고. 그는 화를 내며 꽃다발과 곰 인형을 바닥에 내던지고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것들을 보며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아들의 미래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으니까요. 모든 계략이 실패하자 준혁과 그의 곁에 있는 그 여자는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현재 아내, 5년 전 그와 함께 제 고통을 비웃었던 유라는 이제 우리 모자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녀는 다람이의 존재가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적자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질투와 이기심은 그녀를 악마로 만들었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악의적인 소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라는 제가 나쁜 엄마이며 민준과 바람을 피워 다람이를 낳았고 이제 준혁이 친아들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녀는 준혁을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아들까지 빼앗긴 비련의 아버지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런 헛소문은 제 회사와 평판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습니다. 몇몇 거래처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유치원의 다른 학부모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고 화가 났지만 일일이 해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침묵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문만으로는 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그녀는 제 가장 큰 약점인 다람이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유치원 선생님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다람이가 유치원에서 간식을 먹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퉁퉁 붓고 온몸에 발진이 돋아 호흡 곤란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급히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땅콩에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람이는 어릴 때부터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유치원에 신신당부했고 아이의 서류에도 명확히 기재해 놓았는데 어떻게 이런 심각한 실수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유치원 측은 연신 사과하며 새로운 조리사의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의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진실은 저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영상에는 점심시간 아무도 없을 때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낯선 여자가 주방에 몰래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람이의 간식에 무언가 가루를 몰래 넣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몸매와 명품 핸드백을 보고 저는 그것이 유라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고의로 제 아들을 해치려 한 것입니다. 그녀는 사고를 위장해 제가 부주의한 엄마라는 것을 증명하고 다가올 양육권 소송에서 준혁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악랄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고작 5살짜리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증오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민준이 저를 말렸습니다. 잠깐만. 지금 이 일을 크게 만들면 언론이 개입할 거고 나중에 다람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 이 증거는 잘 보관해둬. 법정에서 그들을 끝장낼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거야. 저는 민준의 말을 듣고 분노를 억눌렀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라에게 교훈을 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에게 CCTV 영상의 한 장면을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그녀가 제 아들의 음식에 가루를 넣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더러운 게임은 이제 끝났어. 한 번만 더 내 아들에게 손대면 당신이 받게 될 건 고소장만이 아닐 거야. 이 행동이 유라를 더 미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엄마의 힘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힘을 다해 저 사악한 인간들의 소나귀에서 제 소중한 아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의 경고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다람이를 대상으로 비열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녀와 준혁은 법적 싸움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준혁의 소장이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DNA 검사 결과와 우월한 경제력, 그리고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비련의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자신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준혁과 유라는 행복한 부부인 척하며 나타났습니다. 다람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완벽한 가정을 연출하려 애썼습니다. 준혁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아들과 떨어져 지내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저 아버지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을 뿐이라고 눈물겹게 호소했습니다. 준혁의 변호사는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제 사업이 바빠 아이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준혁과 함께 살게 되면 다람이는 아빠와 자신을 사랑하는 새엄마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서투른 연극을 조용히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날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서연 씨, 준혁 씨의 주장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저는 논쟁하거나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류 뭉치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들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서류 뭉치 안에는 제가 수집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던 바로 그날 밤, 준혁과 유라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 준혁이 우리 부부의 적금을 모두 빼내 여행을 갔다는 은행 거래 내역, 준혁이 저에게 보낸 협박 문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라가 다람이의 음식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몰래 넣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까지.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판사님은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았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준혁의 변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연신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준혁과 유라, 그들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하며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건 전부 조작이야. 우리를 모함하는 거라고. 준혁이 절망적으로 부인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출산하던 그날 밤 당신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법정에 제출해 드릴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두 함께 들어보도록 말이죠. 녹음 파일 이야기에 준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아이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DNA 검사를 요구한다. 그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DNA는 혈연 관계를 증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인 서류상의 진실을 바꿀 수도 없죠. 말을 마친 후 저는 가방에서 소중히 보관해온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판사님 앞으로 다가가 단호하게 그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제 아들의 출생 증명서에 과연 누가 합법적인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판사님은 출생증명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저를 보고 다시 준혁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거의 미친 듯이 달려들어 판사님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동공은 수축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고 힘없이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그 위에는 부후란에 반듯하고 선명하게 쓰인 이름이 모든 사람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민준. 준혁은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다시 방청석에 앉아있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연극은 여기서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조정실 안의 침묵은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은 방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굴욕감과 분노로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저와 민준을 번갈아 손가락질하며 통제불능의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가짜야. 이건 전부 가짜라고. 네가 감히 내 등 뒤에서 바람을 피우고 내 아들에게 다른 놈의 성을 붙여? 그의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제 그것들은 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발버둥 치는 그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람이라고요? 저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은 그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이 제주도에서 내연녀를 품에 안고 있을 때 제 곁에서 병원을 지켜준 사람은 바로 민준 씨였어요. 당신 아들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줄 사람 하나 없이 죽어가고 있을 때 자신의 명예와 경력을 걸고 그 아이를 구해준 사람도 바로 민준 씨라고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는 당신보다만 배는 더 아버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미 산산조각 난 준혁의 자존심을 내리치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나무 망치를 가볍게 내리치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 정숙해 주십시오. 모든 증거는 명백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아내와 자식을 버린 행위는 아버지로서의 무책임함을 보여줍니다. 법적으로 서연 씨와 민준 씨는 당시 특수한 상황에서 아이의 후견인 및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오늘 조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하여 최종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준혁은 넋이 나간 채 조정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유라 역시 정신이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제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서연아. 저는 감사함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우리 모자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민준을 집에 초대해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다람이는 민준 아빠가 온 것을 무척 기뻐하며 새로운 장난감을 자랑하고 유치원 이야기를 제잘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다람이가 잠들었을 때 저와 민주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저는 지난 5년간 조용히 제 곁을 지켜준 이 온화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항상 궁금했던 게 있어. 뭔데? 그날 밤 내가 아기를 낳던 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제때 병원에 나타날 수 있었어? 넌 소아과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산부인과 일을 알았어? 저는 항상 이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등장은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너무나 시기적절하고 기적 같았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우연히 거기 있었던 게 아니야. 그는 한숨을 쉬며 저를 경악하게 만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유라 씨를 만났어. 그녀가 나를 만나자고 했거든. 유라가? 왜 그녀가 너를 만나자고 해? 저는 놀랐습니다. 나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 그녀는 너와 준혁에 대해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요즘 네가 힘들어 보이고 안색도 안 좋다면서 조산할까봐 걱정된다고 하더군. 준혁은 무심해서 아내를 잘 챙기지 않는다면서 의사이자 오랜 친구인 내가 가끔 너를 좀 살펴봐달라고 부탁했어. 민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라가 저를 걱정했다고? 제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자가 그런 친절을 베풀었다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어. 급성 위경련이라면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더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급하게 그녀를 우리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원에 도착한 후 그녀는 의사의 진찰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내 곁에 있어 달라고 떼를 썼어. 무섭다, 아프다, 준혁과의 불행한 삶에 대해 하소연하는 등 온갖 이유를 대며 나를 붙잡았지. 그렇게 거의 2시간 동안 나를 그곳에 묶어뒀어. 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저는 사건들을 하나씩 꿰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오후에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복통을 핑계로 그를 병원에 묶어두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준혁에게 전화해서 제주도로 가자고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잔인하게 짜인 계획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단호하게 자리를 뜨려던 순간 산부인과에서 배서연이라는 산모가 위독하다는 방송을 들었어.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너를 발견한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준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둘이었습니다. 그들 둘이 함께 이 연극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 교활한 여자, 유라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제 출산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제 친구이고 이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 순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민준을 일부러 묶어둠으로써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홀로 싸우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죽거나 적어도 제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준혁을, 그가 곧 손에 쥘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악랄함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인 미수였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얼굴이 너무 창백해. 민준이 걱정스럽게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유라의 모습, 그녀의 가식적인 미소와 교활한 눈빛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속였습니다. 저도, 민준도, 그리고 아마 준혁까지도. 하지만 왜 그녀는 그런 짓을 했을까? 단지 질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저는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 여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라의 음모에 대한 진실은 제 마음속에서 폭탄처럼 터져 잿더미와 극심한 분노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에만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준혁뿐만 아니라 그 사악한 여자까지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유라의 진짜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유라가 민준을 만났던 병원 근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도 그 카페에는 5년 전의 CCTV 영상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영상을 확보했고 그것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영상에는 유라가 민준 맞은편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민준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그녀는 몰래 휴대전화를 보았고 화면에는 공항으로 향하는 준혁의 GPS 위치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는 연기를 할 때 카메라는 그녀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승리의 미소를 포착했습니다. 악마의 미소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큰 무대, 그들의 치욕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날 그 순간을 위해 아껴두기로 했습니다. 한편 조정에서 실패한 준혁은 거의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항상 자신이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자존심은 저와 민준에 의해 무참히 짓밟렸습니다. 그는 제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신의 아들이 다른 남자의 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광기 어린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 전체를 소란스럽게 만들어 이웃들의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저는 관리사무소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잠잠하다가도 그는 어김없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민준까지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찾아가 동료와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민준에게 시비를 걸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민준을 상간남, 남의 아내와 자식을 빼앗은 파렴치한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준혁의 뻔뻔한 모함에 민준도 곤란을 겪었지만 그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도 소란을 피울수록 자신이 패배자라는 것만 증명하는 꼴이니까. 하지만 그의 광기는 준혁이 다람이에게 접근하려 했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몰래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앞에서 민준과 다람이의 앞을 직접 막아섰습니다. 그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비싼 장난감들을 내밀었습니다. 다람아, 아빠야. 아빠가 준혁이야. 내가 네 친아빠라고. 아빠한테 오렴. 아빠가 세상 모든 걸 다 사줄게. 다람이는 겁에 질려 민준의 등 뒤에 숨어 그의 다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저씨는 우리 아빠 아니야. 우리 아빠는 민준 아빠야. 아이의 순진한 한마디는 준혁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놈은 가짜 아빠일 뿐이야. 내가 네 진짜 아빠라고. 그 혼란스러운 광경은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목격되었습니다. 민주는 간신히 다람이를 데리고 준혁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람이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는 악몽을 꾸며 계속해서 민준 아빠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아들을 보며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 그는 저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준혁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닌 저희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대결이 제 홈그라운드에서 펼쳐지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다람이의 합법적인 아버지 자격으로 민준도 초대했습니다. 준혁은 헬스칸 얼굴에 핏발선 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와 제 옆에 앉은 민준을 증오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를 여기 부른 이유가 뭐야? 너랑 그 상간남의 행복한 가족 노름이라도 보여주려는 건가? 마지막으로 확실히 이야기하려고 불렀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은 졌어요.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여요. 졌다고? 난 지지 않았어. 저 아이는 내 아들이야. 누구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틀렸어. 그때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강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당신이 만들었을지 몰라도 당신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인 적이 없었어. 지난 5년간 서연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밤낮으로 일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고 모든 어려움에 홀로 맞서야 했다는 걸 아냐고. 다람이가 고열로 끙끙 앓던 수많은 밤. 서연이가 뜬 눈으로 아이를 간호했다는 걸 알아?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지? 이준혁. 당신은 그때 어디 있었냐고? 민준의 질문 하나하나는 준혁의 양심을 꿰뚫는 송곳과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친아버지가 아닐지 몰라도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곁에 있었어. 아이가 뒤집고 기고 첫말을 하는 것을 지켜봤지. 예방접종도 내가 데려갔고 자전거 타는 법도 내가 가르쳐줬어. 감정은 핏줄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준혁아. 관심과 보살핌, 그리고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 면에서 당신은 나에게 완전히 졌어. 민준의 입에서 나온 적나라한 진실은 준혁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울었습니다. 연기를 위한 거짓 눈물이 아닌 진정한 패배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그의 유일한 아들까지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돈이나 권력 때문에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무관심과 이기심 때문에 진 것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준혁을 보며 저는 통쾌함보다는 이상하리 많지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싸움은 끝난 것 같았지만 어둠 속에 숨어있는 유라 같은 독사가 있는 한 모든 것이 이렇게 간단히 끝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한 방, 준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유라를 빗속으로 끌어내어 그녀의 죗값을 치르게 할 마지막 한 방을 날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사업상의 인맥을 통해 저는 준혁의 회사가 시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의 회사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도 혹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문득 탐정이 건네준 서류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준혁 회사의 불투명한 사업 활동에 대한 귀중한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고 가격을 조작하고 탈세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이용해 준혁의 경력에 치명타를 날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법에 능통한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민준은 온화한 소아과 의사이기 이전에 집안 사정으로 의학으로 전향하기 전까지 경제법을 전공하고 유명 로펌에서 몇 년간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경험은 바로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서연아, 너무 심한 거 아닐까? 그래도 그는 다람이 친아빠인데 그의 사업이 무너지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심하다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와 유라가 우리 모자에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의 인생을 망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지 제 것을 되찾고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게다가 그 불법적인 행위들은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을 조금 앞당겨주는 것뿐이고요. 제 눈의 결심을 본 민주는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신중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해. 우리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법률 지식을 이용해 서류들을 분석하고 준혁 회사 서류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준혁이 자주 이용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유라의 친척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수상한 거래에는 그 여자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해치려 한 주범일 뿐만 아니라 준혁의 불법 사업 활동의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약서, 세금 계산서, 이메일 등 추가 증거들을 조용히 수집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준혁과 유라는 기만과 술수로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직접 고발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대신 이 모든 증거 서류를 익명으로 준혁 회사의 가장 큰 경쟁사에게 보낼 것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적의 칼을 빌려 적을 베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경쟁사는 그를 무너뜨릴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입찰일이 다가왔습니다. 비즈니스계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준혁은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듯 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덫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민주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와 유라는 사교 파티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성공하고 행복한 사업가 부부의 이미지를 연출하려 애썼습니다.
유라의 입가에 걸린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껏 웃어도 이제 곧 웃을 수 없게 될 테니까. 입찰일 전날 밤, 우리는 모든 증거가 담긴 익명의 소포를 발송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저 흥미진진한 연극이 펼쳐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다람이를 위한, 그리고 그들이 짓밟았던 법의 원칙을 위한 정의였습니다. 마침내 입찰일이 되었습니다.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혁은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은 유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철저한 준비와 로비 활동으로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대한 지진이 곧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민준의 예상대로 경쟁사는 우리가 제공한 증거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준혁 회사의 대표가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는 도중 경쟁사 대표가 갑자기 일어나 준혁 회사의 재정 능력과 투명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령 회사와의 계약서, 가짜 세금 계산서, 가격 조작과 탈세의 증거 등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터뜨렸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투자자, 파트너, 그리고 주최 측 모두 경악했습니다. 준혁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해명하려 했지만 명백한 서류와 숫자 앞에서 모든 말은 무의미해졌습니다. 항상 오만했던 유라 역시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찰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준혁의 회사는 프로젝트에서 탈락했지만 그것은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바로 세무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준혁 회사의 모든 장부와 서류는 압수되었고 그와 유라의 모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그들이 술수로 쌓아 올린 비즈니스 제국은 이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경력, 돈, 명성,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에서 이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 가장 잔인했던 것은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얻었던 바로 그 여자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유라는 준혁이 빈털터리가 되고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주저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준혁의 불법 사업 활동과의 모든 관련성을 부인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수사기관에 자신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내였을 뿐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든 죄를 준혁에게 떠넘겼습니다. 준혁이 가장 비참하고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길 가장 필요로 할 때 유라는 그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빌라에서 나가면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겨 떠났고 준혁에게는 텅 빈 집과 막대한 빚만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소위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이익 교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익이 사라지자 사랑도 증발해버렸습니다. 저는 신문과 옛 친구들을 통해 준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고 머리는 하얗게 새고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빚을 갚고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빌라와 고급차를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인과응보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고 예전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걸 잃었어. 날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아들을.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들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도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준혁 씨, 모든 건 이미 끝났어요. 당신 몸이나 잘 챙기세요.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용서? 어쩌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용서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가 우리 모자의 삶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스스로 마주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평한 것이니까요. 폭풍우가 지나간 후 하늘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우리 모자의 삶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협박 전화도, 비열한 음모도, 과거의 악령도 없었습니다. 준혁과 유라는 시간의 바람에 날려간 두 개의 먼지처럼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 회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신뢰와 품질 덕분에 저는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직원들이 생겼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 다람이와 더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다람이는 엄마와 민준 아빠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이는 활발하고 똑똑하며 정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더 이상 친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이의 작은 마음 속에는 민준의 모습이 이미 아버지의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민준의 관계에도 새로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든 것을 겪은 후 우리는 우리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화려한 고백이나 낭만적인 데이트 없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나눔,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원에서 다람이가 자전거 타는 것을 함께 지켜보던 중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따뜻하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았습니다. 그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람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 대신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모시고 작고 따뜻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날 저는 심플한 하얀 드레스를 입었고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작은 턱시도를 입은 다람이가 부모님을 위해 반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준이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과 충만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준혁의 배신 이후 제 심장이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인내와 포용,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행복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그곳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걸어가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정원이 있는 새 집을 샀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범하지만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다람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행복이 화려하고 값비싼 것들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상 앞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과 아이의 웃음소리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끔 과거를 떠올리지만 더 이상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준혁에게 감사합니다. 그의 배신은 저를 성장하게 했고 제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저는 유라에게 감사합니다. 그녀의 악랄함은 술수로 살아가는 자들의 민낯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인생에 감사합니다. 제게서 최악의 남편을 데려간 대신 몇 배는 더 훌륭한 남자를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눈물과 절망으로 시작된 제 이야기는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인생이 당신을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더라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가 그치면
하늘은 다시 맑아지고 길의 끝에는 자격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행복이 항상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